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물권법 들어갈 차례죠. 총치 끝났고 이제 물권법인데, 앞에는 뭐 물권에 대한 기초적 개념, 그 물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에 대한 권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스스로 직접 지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물권은 채권과 달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적, 채무자에게만 주장하지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또 물권은 뭐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죠.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고 배타적 지배할 수 있고, 또 물권은 자유롭게 이제 양도할 수도 있어요. 뭐 기본적인 속성은 참고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객체로 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물건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권의 객체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저당권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물일권주의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물건 외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은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뭐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지 여러 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물건의 객체를 봤는데, 이 물건의 객체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예외도 있었죠. 물건이 아니라 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냐면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당은 어디다가 잡아요? 물건, 토지나 건물에 설정하잖아요. 근데 토지, 건물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저당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 저당이고.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은 권리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으면 여기 썼겠지. 그렇죠? 그 저당권만.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 전세권은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있으면 썼겠지. 전세권은 뭘 빌려 쓰는 거야? 토지나 건물, 물건을 빌려 쓰는 거야. 지상권은 뭘 빌려 쓰는 거야? 땅,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권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요 저당권은 물건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재산권을 저당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했냐면, 일단 뭐 요거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 그러니까 같은 성질의 것은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동일한 종류,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양립 가능하다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고요.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질이 서로 충돌하면 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건이 몇 개만 있어야 되냐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땅에, 이 한 땅에, 한 필지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 똑같이 을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돼, 안 돼? 이게 어떤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갑의 소유권과 을의 소유권이 병존하게 되면 서로 충돌하고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소위 소유권의 상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소유권자인데 이 땅에 전세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건 얼마든, 이건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물권이라도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양립할 수 없다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지상권이라는 물권,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똑같이 을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서로 다른 거니까 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지상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남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물건이에요. 전세권도 뭐예요? 얘도 물건이지. 그러면 똑같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충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 공유하면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잖아요. 공유하면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건 소유권 두 개를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죠. 그러면 소유권 하나를 지분으로 나누는 거니까 하나의 땅에 소유권은 몇 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이건 일물일권주의예요. 근데 하나의 땅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본 것처럼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냐면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나올 신상품에 대한 계약을 미리 해둘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 신상 계약을 미리 할 수 있죠. 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상의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지금 되어 물건이 있어야 돼. 있어야죠. 현존해야만 되고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하나 살까 하고 마트에 갔어요. TV가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지금 아직 특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제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나 두 개가 선택되어서 특정되어야만 물권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특정과 관련해서는 뭘 좀 확인해 두시면 되냐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유체동산, 집합물 같은 경우에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특정성이 인정이 안 되면 물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것도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판례는 재단저당 판례나 뱀장어 100만 마리 사건 이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데 뭘 설정했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양도담보도 담보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도담보라는 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돈을 갚으면 찾아오는 거야. 그게 양도담보인데 돈 못 갚으면 못 찾아오는 거고 이게 양도담보인데 얘가 뭘 양도담보로 설정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만장, 양식장 내에 여기 이제 뱀장어가 살아요. 뱀장어 꿈틀꿈틀.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설정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뱀장어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통통해지면 팔려 나갈 거 아니야. 치어가 들어와서 성어가 되면 배출되어집니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증감 변동하고 있죠. 그럼 이 경우에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도담보 물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와 수량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것도 특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재단저당도 마찬가지. 우리 예를 들어 공장 재단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한 방에 공장, 토지, 건물, 기계가 다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감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특정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의 일부에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이게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갑이 소유자고 뒷부분은 을이 소유자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요.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어떠해야 되냐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럼 우리 물건은 뭐가 있어요? 물건 하면 대표적으로 동산이랑 부동산. 동산이 뭐였죠?
부동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뭐예요? 동산. 그럼 부동산은 뭐였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2항에서는 그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그럼 대표적으로 정착물은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동산 하면 토지랑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동산은 독립성이 쉽게 구별돼요. 예를 들어 이거는 독립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한 자루, 한 개 이러잖아요. 그럼 한 자루의 펜의 소유권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하나. 책을 나타내는 독립성의 단위가 뭐예요? 한 권. 한 권의 소유자는 소유권은 몇 개야 돼? 한 개야 되죠. 그게 일물일권조야. 근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면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식별되기가 좀 어려워요. 토지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토지는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라고 눈으로 구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 뭐 해요? 토지를 분할하잖아요. 그죠? 쫙 분할해서 필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100번지예요. 그럼 100번지 땅이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러면 100번지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그럼 100번지의 소유자가 갑인데 친구 을이요. 나 요 좀만 떼줘. 이래가지고 여기다 금을 이렇게 거가지고 이 땅은 오늘부터 을땅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요 땅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100번지의 일부예요. 100번지의 일부, 한 필토지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을에게 주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 그렇죠. 이걸 분할해서 분할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100의 1번지였죠? 100 다시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100의 1번지래요? 100의 1번지라고. 그럼 100의 1번지가 되면 요건 100번지의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야. 독립한. 그래야 물권이 성립하는 거야. 그럼 요걸 이제 우리 판례 표현으로 옮기면 분할하지 않은 한 필토지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분할하지 않고는 여기에 따로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토지. 토지는 필지 단위로 독립성을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 건물은 독립성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한 개 동의 건물이야. 그러니까 한 개 동의 건물이 있으면 요게 한 개의 물건.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 동 건물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개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건 옛날엔 그게 이제 쉬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층 건물이 질비하잖아요. 아파트 보면 102호, 102호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원칙을 관철하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냐면 동체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 건물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라고 해요. 한 동 건물 일부에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건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근거로서의 집합건물법을 살펴보게 되고, 등기법 시간에 구분 등기 공부하셨나요? 그렇죠. 이런 건 질문하는 게 아닌데, 그죠? 예, 나중에 보실 거야. 그때 이제 구분 건물을 따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원칙을 본 거예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다 마찬가지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자, 원칙을 받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라는 건 일부에도 성립하는 물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물권이 뭐냐면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 한 필토지. 예를 들어 요게 이제 100번지예요. 그러면 원래 100번지에서 물권이 성립하려면 요 부분을 분할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할하지 않고도 요 일부에만 성립하는 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은 뭐 하는 거죠? 사용수익, 빌려 쓰는 거야. 그럼 우리 민법이 정하는 용익물권은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지상권, 지역권은 뭘 빌려 쓰는 거죠? 앞에 땅지자가 써 있잖아요. 그죠?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를 빌려 쓰는 물권이고요. 전세권은 토지는 물론이고 어디에도 성립이 돼요? 건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다 건물 전세권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임차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임차권은 뭐 하는 거야? 남의 거를 빌려 쓰는 거죠. 그럼 빌려 쓸 때는 전부를 빌려 써야 돼요? 일부만 빌려 쓸 수 있어요? 일부만. 근데 여기 임차권은 왜 없을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없는 거지 빌려 쓰는 건 얼마든지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다. 그러면 토지 일부 말고 한동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물권이 성립하는 건데 그러면 용익물권 중에서는 건물의 일부면 뭐밖에 없어요? 전세. 얘는 토지밖에 안 되니까 전세권하고 지금 나온 요 구분 소유, 요거는 건물의 일부에서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이야. 예외가 있다. 중요한 건 용익물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목, 땅이 있어요. 갑의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그러면 이 수목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이 될까요? 아니면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 토지 일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 나무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라고 불렀던 거죠. 나중에 또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원칙은 이 나무만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토지가 팔리면 모두 넘어가는 거야. 나무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인은 토지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모두 취득한다? 나무, 수목까지 다 취득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예외니까 그러면 이 나무만 별도의 물권의 객체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그리고 뭘 갖추면 돼요? 명인 방법. 이런 거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거고요. 명인 방법이라는 건 이건 뭘 줄임말이냐면 나무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럼 명인 방법으로 인정되려면 나무가 특정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소유자가 표시돼야 돼요. 그러면 특정되지 않거나 나무 소유자가 표시가 안 되면 그건 명인 방법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명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무 주위를 이렇게 줄로 빙 둘러싸고요. 여기에다가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줄 안에 있는 나무는 을 거예요라고 써두든지 아니면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을 거다, 을 거다, 을 거다 이렇게 써두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좀 벗겨서 거기다가 이름을 써두는 거야. 수필을 제거하고 묵사하는 방식.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얘기했는데 공통적인 건 나무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찍어서 특정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표시돼요? 소유자.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산 100번지에 있는 전나무 중에서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명인 방법이 돼야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건? 즉 50그루가 특정이 안 된 거야.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현장 검증에 가서 법원장의 요구에 따라 사무원이 이 나무 포프라 표피에 흰 페인트로 1, 2, 3, 4 이렇게 순번을 매겼어요. 명인 방법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단 포프라 표피에 1, 2, 3, 4 이렇게 특정은 됐죠. 근데 뭐가 안 써 있어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둘 다 갖춰야지만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등기된 임목이랑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랑 어느 게 더 공시 방법으로 안정적이겠어요? 당연히 등기죠. 이건 매우 불안정한 공시 방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거래 대상뿐 아니라 등기부가 있으니까 돈 빌리고 뭘 잡을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등기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 팻말에서 이름을 바꿔서
소유권은 변동시킬 수도 있어도 뭘 설정할 수는 없다. 저당권 설정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인방법은 소유권 유보의 대상은 돼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지금 뭐 보셨냐면 예외 봤어요. 한필 토지 일부에 인정되는 물권 뭐 있었어요? 지금 페이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꾼 건데, 그죠? 한필 토지 일부에 뭐가 있었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 일부.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하고 또 집합건물법상의 구분 소유. 그리고 수목은 토지의 일부지만 뭘 하면 된다 그랬어요? 등기하거나 명인방법 갖추면 돼요. 자, 네 번째, 미분리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이라는 건 아직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아직 따지 않은 상태죠. 따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면 하나의 동산이 되는 거지. 근데 미분리 과실은 이건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나무가 있고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으면 이 열매는 당연히 토지에 부합이 되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인데 을이 무단으로 권한 없이 나무를 심었대. 그러면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심은 사람 걸까요? 토지에 부합이 될까? 토지에 부합이 돼요. 권한 없이 나무를 심으면, 권원자가 예를 들어 땅을 빌려서 임대차를 해서 나무를 심었다면 요 식재한 을이 소유자지만 무단으로 식재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을이 얘가 감이 엄청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몰래 감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를 심었고 가을이 되자 감이 열렸겠죠. 얘가 이걸 따먹었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 요 감 따먹은 사람을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누가 심은 나무예요 지금? 을이. 근데 무단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절도일까요 아닐까? 물론 이게 절도냐 아니냐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는 없지. 이건 형사 판례니까. 근데 이건 절도예요. 근데 이 절도가 성립하는 건 민법의 부합의 법리예요. 권한 없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리되지 않은 과실도 당연히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역시 남의 거를 허락 없이 뜯어먹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실만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를 따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있다면 원칙이에요, 예외인 거예요? 예외인 거지. 원칙은 토지에 부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역시 명인방법을 취해서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과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인데 농수산물 김 사장이 와가지고요. 미리 다 사버리는 거야. 따기 전에. 그러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해 두느냐. 여기 있는 사과들은 모두 김 사장 거예요 라고 써두면 이 경우에 아직 분리되지 않았지만 사과 소유권만 김 사장에게 속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뭘 취하라고요? 명인방법을 취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농작물이에요. 농작물. 그러니까 농작물은 이런 거죠. 이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벼나 보리나 뭐 배추나 이런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칙부터 생각하시면 아까 나무도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 누구 거였죠?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러면 이따만한 나무도 토지에 부합이 된다면 원칙은 요 조만한 농작물도 경작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에 부합이 돼야 돼. 부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경작자 소유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랑 다른 거야. 농작물은 소위 생산주의를 취해서 비교적 단기간 안에 재배가 가능하고 얘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별도로 명인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경작자에게 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경작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랜만에 제가 시골에 있는 제 땅에 한번 내 땅 잘 있나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다가 주민이 누가 거기다가 쪽파를 쫙 다 심어놓은 거야. 허락도 안 받고. 그럼 화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갈아엎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거 재물 손괴죄입니다. 형사처벌 당해요. 그건 누구 거다? 그렇죠. 이건 심은 사람 경작자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은 인정해주고 제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 금전적 배상을 요구해야지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을이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이 이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명인방법 취해야 될까요? 명인방법 없이 소유자가 될까? 산 사람은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우리 입문과정 그래도 다 들었잖아요. 매매를 했대. 매매, 법률행위 한 거죠. 법률행위 했으면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인데 이 쪽파를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뽑은 상태야. 뽑은 상태면 동산이지. 그럼 인도해 주는 거고, 부동산이면 등기인데 요 농작물은 어떤 방식으로 공시해야 돼요? 명인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위주로 보니까 등기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시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상용쌤이랑 뭐 하는 거야? 공시법 공부하잖아요. 동사는 뭘로 공시해? 동사는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 끝나고 전화 한 통 해야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동산이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공시하려면 매수인은 명인방법을 갖춰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판례 보면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하거나 돼야 안 돼요? 일부의 보존 등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분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에 경료된 보존 등기 중에서 일부만 말소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독립하지 않으면 등기를 하거나 말소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토지 나오죠. 토지. 독립성은 필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하실 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어떤 물권은 된다고 했냐면 용익 물권은 분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자, 건물은 독립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동이에요. 한 동. 그래서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전세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고요.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 예외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목.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때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른 시험에서 한번 치사하게 뭐라고 했냐면 나무, 수목의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동산이 된다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OX.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동산이 된다라고 출제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야? 동산이 아닙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그렇게 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자, 그리고 미분리 과실도 명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등기된 임목이랑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렇게 나왔는데, 등기된 임목은 유의하실 점이 소유권 대상뿐 아니라 모두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얘는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명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되고 소유자가 표시돼야 한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농작물은 이제 중요하죠.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나무부터 보시면 타인 소유 임야에 나무를 심었다면 누구 거냐면 임야 소유자 거야. 그런데 농작물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했더라도 경작한 입도가 입도는 이제 서 있는 벼를 말하는 거예요. 벼.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경작자에게 있고요. 명인 방법 안 갖춰도 됩니다. 다만 매수한 사람은 공시해야 되니까 얘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권한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권원자가, 이번에는 권원 없이가 아니라 권원자가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때 권원자라는 건 뭐겠어요? 토지를 임차하거나 지상권, 사용대차 이런 권리를 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예요? 권원자 거예요? 이건 권원자 소유가 됩니다. 권원이 있으면. 자,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대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이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권원 없이 남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이 될까요? 신축자 걸까요? 무조건. 건물은 언제나 독립된 정착물이기 때문에 권원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신축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건물은 짓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물권의 기본 개념을 받고 그럼 이제 우리 물권법의 첫 번째 법조문이 바로 185조입니다. 자, 얘는 이제 184조까지가 총칙이고요. 5조부터 이제 물권법인데 뭐라고 되냐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권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한 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 답은? 답들을 이제 간간히 얘기하시는데 마음 아프게도 정답이 들리지 않아요. 임차권 빌려 쓰는 거지. 그럼 일부를 빌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점유는 뭐 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지. 그럼 꼭 전부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일부만 지배할 수도 있어요. 일부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집에 방 한 칸만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은행에 돈 빌리러 가서 담보대출 받는데 우리 집에 방 한 칸만 저당 잡을게요 이러면 잡아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 일부에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어도 방 한 칸만 저당 잡힐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뭘로 만들 수 있다? 법률이나 관습법. 둘 중에 하나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령이나 규칙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로지 뭘로만 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창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소위 이제 봉건적인 물권 제도의 부활을 방지하겠다 이런 입법 취지인데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해서 소위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명령은 대통령령이고 규칙은 각부 장관령이에요. 그럼 대통령령과 이 규칙, 각부 장관령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셋 중에. 정부에서 대통령령 정부가 만드는 거죠. 근데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제정하는 거죠. 그러면 오로지 국회를 통한 법률로서만 창설이 되는 거지 이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으로 창설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사고예요. 정부는 국민을 괴롭혀. 그게 이제 전통적.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국회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국회는 우리의 대표자. 와닿진 않지만 그렇죠? 국회는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를 통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 물권을 창설하거나 제한해야지 정부가 만드는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으로 창설할 수는 없어요. 재작년에 뭐가 출제가 됐냐면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OX. 안 돼요. 규칙 안 된다고. 오로지 뭘로만 된다고? 법률로만 돼. 그럼 만약에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 안 돼. 법령이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로 안 돼.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뭘로도 할 수 있대요. 관습법은 법전 찾아보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은 불문법이잖아요. 그럼 이 관습법은 뭘 관습법이라고 하냐면 관습이랑 달라요. 벌써 이제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얘는 그냥 관습일 뿐이고 얘는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면 어떤 차이냐면 관습법은 오랜 기간 동안 관행이 반복되어 오다가 사회 공동체가 법적 규범으로서의 확신을 갖게 된 관계를 관습법이라고 해요. 근데 관습은 관행은 있었으나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관습이라고 불러요. 이론상으로는 쉽게 구별되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는 사회 공동체가 그러한 법적 확신을 가졌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 결국 어디서 확인을 할까?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요건 관습법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법원에 판단한 걸 외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예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수도를 충청으로 완전히 이전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기됩니다.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조문 찾아보면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헌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조문은 없어요. 근데 그때 뜬금없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법조문에는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공동체가 수도는 서울이라는 뭘 가졌다는 거야? 법적 확신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판결문 읽어보면 뭐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조선 왕조가 개창되고 한양을 도읍지로 한 500년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런 확신을 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했나 안 했나도 몰라. 근데 결국 어디서 결정하는 거야? 법원이 했대. 그러면 관습법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의 판결을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가 이전되는 게 실패됐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행복도시죠. 행복도시가 뭐야? 행복한 도시? 행정 복합도시가 세종시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관습법에 대한 개념이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은 오로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만들지 우리끼리 막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임의규정 같아요? 강행규정 같아요? 생긴 게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말투가 기분 나쁜 말투잖아요. 그럼 이건 임의규정이겠어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면 싹 다 무효화 시킬 거예요 라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이때 강제하는 건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강제한다는 건 법이 정하는 이외에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고요. 법이 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끼리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왜 그러냐면 계약이랑은 달라요. 계약은 둘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 간에. 그러면 둘만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거 상대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모든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나고 두 분이 야 우리 물권이나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종류를 만들었다 쳐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민법 수업 했으니까 민법권이다 라는 물권을 만들었어요. 등기부에 등기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 만약에 된다 쳐봐요. 그러면 이 건물에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민법권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이 물권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종류강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물권은 우리 법이 정해놓을게. 법이 미리 쭉 종류를 정해놓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지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선택했는데 근데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법이 정하는 거랑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럼 내용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것도 안 돼요. 뭐도 강제한다? 내용까지 강제하겠다는 거야.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보시면 내용,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요.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종류도 강제하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그러면 이 판례 한번 볼까요?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 민법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어요. 내 거니까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요.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의 소유권의 권능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 요 사용, 수익 권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포기하겠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포기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대세적이 중요합니다. 대세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절대적인 거야. 한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럼 소유자가 나의 사용 수익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포기해 버린다면 이건 소유권의 내용이 바뀌는 거야.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해야만 한다? 법으로 정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 관계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하거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채권적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떻게 포기한다는 거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라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똑같이 소유자가 처분 권능을 배제하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처분권 없는 소유권 있어 없어요? 그건 새로운 물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법으로 정해야지 자기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8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점, 우리 판례가 관습상의 물권이 아니다라고 본 사건들이에요.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천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 없고요. 그리고 통행권, 사도 통행권이라는 관습상 물권 없고, 그리고 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한두 개가 섞여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개 봤어요. 4개.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라고 본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미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이 이제 소유자였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을이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돈 내고 샀는데 등기 안 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매수인 또는 미등기 양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예요? 아직 아닌 거야? 아직 아니지.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네.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을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느냐? 그런 물권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소유자 아니에요. 등기 안 하면. 자, 두 번째, 온천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의 일부분, 소유권의 내용일 뿐이지 별도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통행권, 그러니까 남의 땅인데 오랜 기간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통행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생겨나느냐? 그런 물권은 없고요. 우리 동네 공원이 있어요. 우리 동네 공원이 있으면 우리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근린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관습상 물권이라는 게 생기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거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 보셨고, 문제 한번 볼까요? 물권에서 옳은 것은, 작년 우리 기출문제 1번,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X. 우리가 좀 전에 물권은 뭘로 만든다고요? 법률 또는 관습법. 그럼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는 거죠. 틀렸고. 자, 2번.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요건 아직 공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그 우리민법 649조에 가면 법정 저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임대차 편에 가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성립할 때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야? 설정 계약. 그러니까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약정 담보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 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이런 거야.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에요.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토지에 빌렸는데 차임을 안 줘. 그러면 최후 2년 연체된 차임을 가지고 갑이 건물을 압류를 해버리면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얘가 차임 안 내면 2년치 차임 가지고 압류하면 뭐가 성립된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얘랑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야. 법이. 그게 649조에 규정돼 있어요. 이런 저당권을 뭐라고 하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자, 2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2번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모르는 걸 또 읽고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가는 거야. 그럼 3번 보셔야지. 부동산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여러 번 봤던 거죠. 무효등기 믿으면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신력 인정 안 돼요. 4번, 한 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일부의 저당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4번은 정답. 5번,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물건의 집단 뭐 봤어요? 뱀장어 100만 마리 이런 것들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틀렸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고요.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효력인데 앞에 거는 우리 얘기한 것처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물권이 우선하면 이제 우선적 효력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까지 공부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 얘는 매년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권이 있어요. 물권.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성이니까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건 뭐였냐면 채권이죠.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은 아무에게나 다 주장해요. 채무자에게 해야 돼. 채무자에게. 그럼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에요. 그럼 이거를 침해라는 측면으로 보면 채권 침해는 모든 사람이 할까요? 채무자가 할까? 채무자가 침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라는 것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권의 절대성을 확보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물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뭐가 있느냐?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세 가지가 있어요. 내 거를 누가 뺏어갔어요. 그럼 돌려줘라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탈 이외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으면 방해하지 마, 치워라고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방은 현재 침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염려가 있으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청구하려면 본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물권이 있어야 돼요. 물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갑이 땅 주인이에요. 을이 무단으로 갑이 요즘에 안 보이니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요. 자, 이 건물 누구 거예요? 무조건 신축자 거예요. 권한이 있든 없든. 자, 근데 이제 갑이 오랜만에 내 땅 잘 있나 보러 왔더니 내 땅에 건물이 있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건물 철거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죠? 그럼 철거할 때 철거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에요.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를 할 텐데 그러면 철거 청구는 반환, 제거, 예방 중에 뭐겠어요? 치워니까 방해, 제거죠. 치우고 내 땅 갖고 와. 그럼 이거는 방해, 제거고 대지인도는 뭐겠어요? 반환 청구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걸 행사할 수 있는 건 얘한테 뭐가 있으니까? 물권,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얘는 이제 전소유자가 되겠네요? 얘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만 시험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유권을 상실한 자 또는 전소유자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는 절대로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개념 비교할 게 물권적 청구랑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요 써 있는 게 이제 요약된 게 요 표인데 여기서는 요 요건 잘 기억하시고요. 요건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물권이 침해당했다면 당연히 행사하는 거지 상대방이 잘못한 게 있냐 이건 따질 필요 없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이 있어야 돼요.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요게 갑내집이고 요게 을내집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갑내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막 물건을 훔쳐. 갑이 깜짝 놀라서 도둑이야 소리 질렀더니 도둑이 더 놀래서 담 넘어 도망가다가 갑내집에서 훔친 물건을 을내집에 떨구고 갔어요. 을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아저씨 그거 어제 도둑이 훔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 을내집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갑이 그거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주실라고? 받아야지.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아저씨 그거 제 거니까 돌려주시면서 손해배상도 하셔.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반환 청구는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건 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될까? 을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의 책임 있는 사유, 고의나 과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 근데 반환 청구는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죠.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 잘못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행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병존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신 사례에서 누가 내 땅에 건물 지어놨어요. 그러면 철거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될까? 당연하죠. 그 잘못이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행사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존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행위 청구예요. 자귀나 부자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청구, 누가 내 거 가져갔으면 돌려줘, 방해하고 있으면 치워라는 일정한 자귀를 요구하는 거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너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지 마라는 부자기를 요구하는 것도 있죠. 근데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야 돼? 그렇죠. 돈으로 받아야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